오랜만에 심야 토크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에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오늘 차를 마시면서 좀 해볼게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냐면, 사실 근 몇 년간 저의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가장 잘 반영된 태스크를 이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끄지 말아보세요. 육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저희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진짜 가장 잘 녹아있는 영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육아를 예시로 풀어내게 된 느낌? 왜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진짜 깨닫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또 생각하게 됐냐면, 최근에 튼튼이가 두 돌이었거든요. 제가 24개월 넘게 육아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인간의 성장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삶을 사는 방식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뭔가 문제를 감지하면 퀘스트 깨듯이 이렇게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죠. 당면 과제가 될 수도 있고 중장기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 고민들조차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영위를 하고 있는, 아마 다 그렇게 사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이 제가 특이하다는 거를 되게 깨달았어요. 이 문제에 집중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육아에도 저의 이런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튜티님이 임신을 했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성의 끈을 잡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지금도 계속 그 고민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문제들을 보고 해결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해결책들을 고민하고 공부를 엄청 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상식이나 방법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늘었고, 우리 부부 중에 육아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튜티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책도 진짜 많이 보고, 유튜브는 물론이고 심지어 논문 같은 걸 찾아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또 이제 에버노트에 뭐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리를 해서 그 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잘 안 먹기 시작하는 시기가 또 오거든요. 그러면은 식사에 대한 포만감과 행복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서 앉았으면 이 식사를 할 때 매너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이제 밤에 또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시기가 또 와요. 눈을 감으면 엄마 아빠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일찍 재울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침실로 들어가는 동기부여를 주고 잠드는 데까지 이렇게 이끌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죠. 저의 육아 방식을 키워드로 만들어 보면 양육자가 편한 육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튼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저는 튜티님을 더 사랑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튼튼이가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튼튼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튼튼이가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좀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육아를 1년 정도 했을 때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이렇게 바닥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여유가 없으면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다 귀찮고 왜 저렇게 울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심리적인 체력적인 그런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내가 막 엄청 바쁜 상황이야. 낮에는 막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밤에는 알바하고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진짜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체력도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에게 안 예민할 수 있을까? 그건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리를 아기 때부터 키울 때도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을 되게 권장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과 훈육이 되어 있어야 양육자가 편해지고, 그랬을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말씀드렸지만 튼튼이를 조리원에서 데려왔을 때부터, 요만한 애기였을 때부터 분리수면을 시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아기가 자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튜티님과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넷플릭스를 보든지 대화를 하든지, 피곤하면 그냥 자든지, 그때부터 그냥 쭉 이렇게 하면 진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도 이제 분리수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 스텝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서 중요하게 느낀 게, 아기를 안거나 업으면 되게 잘 자는데 침대에 놨을 때 잘 안 자려고 하는 현상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리수면 하려면 혼자 등을 대고 잠들게 하는 게 먼저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혼자 깨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깨는 거야.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울겠죠, 애기는. 근데 이걸 혼자 추스르고 그칠 수 있는 트레이닝이 두 번째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매정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 소견을 종합한 건데, 애기가 올 때 그냥 냅둬야 돼요. 그럼 애기가 막 한 30분 정도 계속 울거든요. 애기 방이 이제 그때는 바로 맞은편이었거든요.
당연히 둘 다 잠 못 자고 엄청난 고문이에요. 사랑하는 이 아기가 계속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너무너무 참기 힘든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스스로 그칩니다. 이게 이제 계속 거듭되다 보면 이제 혼자 깨도 아예 안 울거나 잠깐 울고 다시 잠드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을 해요.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늘도 9시 전에 자서 안 깨고 그냥 계속 잡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다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데 가족들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육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찾아보셔야겠죠. 그 아이에게 맞는 육아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튼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희 튼튼이는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지금 젓가락질을 하거든요. 한 22개월부터 아기가 혼자 막 시도를 해서 아기 젓가락을 사줬어요. 손가락 껴서 쓰는 아기용 젓가락인데 소근육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유식을 먹여주죠. 셋이 동시에 식사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일찍 숟가락을 쥐어줘 봤습니다. 당연히 난리를 치죠. 여기저기 막 뿌리고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것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막 지옥 같은 거예요. 부엌이 막 난리가 나니까 견뎌야 됩니다. 이걸 계속 견뎌야 트레이닝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되잖아요. 언제부터 가능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저희 얘기는 굉장히 일찍부터 숟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면 편한 게 또 뭐냐, 트위티님이랑 저랑 애기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그러니까 누가 먹여주고 케어해주지 않아도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고 또 그 단축한 시간만큼 아이랑 또 놀아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 세대 때는 보통 아빠가 가부장적이거나 가정에 무관심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가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너무 다정해. 그러니까 너무 아이 위주로 해주려고 해.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좀 망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뭔가 말을 안 들을 때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줄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주도권이 흔들립니다. 명확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아기한테 넘어가니까 아기가 다 주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 되면 진짜 육아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훈육을 그냥 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유나 뭐 이런 걸 설명하고 그러면 어차피 못 알아듣거든요, 얘기는. 낮은 목소리와 무표정으로 훈육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짧고 단호하게. 당연히 애기가 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니까. 그게 애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달래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집 안에서의 그런 어떤 질서 같은 것들은 대부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알아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바로 역시 안 되는 거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히려 권위가 있는 부모한테 아기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위와 리더십이 있어서 정확한 이 삶의 방법들, 질서들을 알려주는 부모가 아이에게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방법론적인 걸 만들 때마다 가족 톡방에 아예 공유를 해요. 아기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런 스탠스를 통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애기들이 똑똑해서 저 사람한테는 울고 그냥 막 때를 쓰면은 이게 가능해지네? 이렇게 하는 순간 무너져요. 다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사회적인 질서구나. 자연스럽게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튼튼이가 되게 독립적이고 뭐든지 혼자 해보려고 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저나 트위티님이 시야에 없어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 뭐든 처음에 다 해보려고 해요. 고집이 있어. 자기가 이제 끝까지 해보려고. 이제 저는 그걸 그냥 냅둡니다. 아무튼 양육자가 표현해야 된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저의 지금 삶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튼튼이가 10대 안에 본인의 취향과 재능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살아보니까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 의외로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부에서 가장 성공한 건 의사 혹은 교수, 법조계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뭐 상위 몇 %잖아요. 끝장나게 잘하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진 쪽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또 책에서 봤는데 예술적인 게 섞인 쪽에서는 오히려 학부 시절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레전드가 된 건축가나 조각가들은 다 학부 시절 성적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최고의 성공은 못한 확률이 높다. 그런 어떤 통계를 봤습니다.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공부보다 이제 본인이 뭘 잘하는지 알고 그거를 시대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예를 들면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유튜브가 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사람들은 전공이랑도 전혀 상관이 없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자기만의 학습 방식은 다 명확히 있었다. 효율적으로 자기가 배우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걸 잘하니까 여기에 좀 더 투자해야겠다라는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튼튼이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지. 우리 세대 부모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고가 되길 바라는 건 그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좀 저는 와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소수화되는 게 행복한 거다. 이게 맞는 공식이 아니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걸 찾아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촬영을 하다 보니 아침이 와가지고 튼튼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6시 반이면 일어나요. 이렇게 말이 또 길어질지 몰랐네요.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작년에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라서 우리가 젠슨 황 CEO님의 톰포드 가죽 자켓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또 못했지 않습니까? 진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튼이가 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지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 거라 예측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 같은 걸 잡아주는 거는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생각을 전환한 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능력이 뭘까?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딱 단 한 가지 능력을 제가 꼽은 게 문제 해결력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구글 인사팀에서도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무엇보다 문제 해결력을 중시한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봤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미키 형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식별하고 감지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은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낸 방법이 3가지인데 한마디로 튼튼이의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이제 고민해본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 불편함을 느껴봐야 그걸 스스로 타개하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인간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저는 불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을 해결하는 방식을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킨 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불편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모들이 이 과정 이전에 아이들의 여러 문제들을 그냥 해결해줘 버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고 이걸 내가 해결을 안 해도 못해도 해결해줄 사람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력은 늘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 의사결정을 직접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이익이나 불이익이 나한테 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부모는 그 과정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같이 리뷰를 하는 형식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큰 의사결정을 처음부터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고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부터 해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케이스 스터디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아빠의 방식들을 그때그때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으로서든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든 스토리텔링식으로 재밌게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사례들을 잘 전수해주는 거죠. 이거에 이제 가장 정형화가 잘 된 케이스가 탈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물론 저의 문제 해결 방식이 탈무드만큼의 그런 권위를 당연히 가질 수는 없지만 탈무드는 또 이제 너무 고전이잖아요. 현대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제가 잘 전수를 해주자는 거죠. 마치 탈무드를 읽을 때처럼. 그래서 저는 결국 부모의 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일차원적인 건 부모의 재력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능력 차이가 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모의 경험치라고 생각해요. 부모의 경험 그릇. 그러니까 결국에 재력이라는 것도 경험으로 연결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인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부러워했던 케이스가 어릴 때 조금 집이 힘들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이제 잘 키우는데 집중을 하시느라 여분의 자금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빠는 공무원이셨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데를 자꾸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러 간다든지.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경험들이 체득이 돼서 지금 그 친구도 다주택자가 됐거든요. 되게 어린 나이일 때부터.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아버님의 경험 그릇이 모든 역할을 해주진 않았겠죠. 그 친구도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해외 경험이 되게 많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신미안을 가졌다든지 예를 들면 패션이나 인테리어나 뭐 그런 쪽에서 뭔가 사업을 되게 크게 해봤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아이에게 여러 가지들을 체득을 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아이에게 그 영향이 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아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릇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활동 반경이 이만큼인 부모와 요만큼인 부모의 자녀들은 그 생각의 너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을 해야 그 그릇만큼 아이의 그릇도 더 커질 것이다. 비단 비즈니스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듣는 음악이나 읽는 책이나 타는 차, 사는 집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튼튼이한테도 흘러 들어갈 것 같아요. 음악을 예를 들면 저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기 때문에 엄청 반경이 넓죠. 그래서 튼튼이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 보면 음악을 듣는 취향은 적어도 잘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많은 음악들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의 영상에서 남들에게는 정말 어려운데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 수도 있는 일을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는 걸 그냥 보면서 자란 아이라면 아이도 그 일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떤 육아의 철학이나 기조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저는 아기가 아니라 남자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튼튼이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 튼튼이 이름을 처음 지을 때도 어떤 이름이 괜찮은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골라달라고 할 때 그 위에 이렇게 전제를 써놨었어요. 장황하게. 그냥 아기로서 귀여운 이름을 떠올리시지 마시고 이제 먼 훗날 2050년이 돼서 키가 크고 부리부리한 인상을 가진 건장한 사업가나 혹은 이제 뭐 회사원이 되었을 때 이 남자의 이름으로 어울리는 걸 고려해서 골라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모들이 아기의 이름을 너무 아기 같은 걸로 지어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막 너무 애기 이름 같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좀 싫더라고요. 어른 이름을 상상하고 지었어요. 영어랑 한자랑 한글이랑 다 있는 이름으로 제가 3개월을 고민해서 지었답니다. 저는 제 아들 튼튼이를 남자다운 남자로 키우고 싶어요. 문제 해결력이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고 어떤 것을 하든지 좀 책임감 있고 진취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남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남자로서의 모델은 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죠. 가족들과 있을 때 항상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뭔가 도전을 해서 성취하는 모습이라든지 밖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를 하겠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기념일이나 이럴 때 혹은 아니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선물과 꽃을 사들고 퇴근을 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 참고로 이제 이번에 화이트데이 때도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 줄 선물과 함께 트위티님한테는 특별히 트위티님이 또 이제 프리자를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봄이 왔으니까 프리자 한 다발을 들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제 튼튼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제가 트위티님한테 꽃 선물을 계속 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꽃을 사오면 엄마가 좋아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튼튼이한테 그 프리자 꽃다발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고마워 하면서 이제 안아주고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튼튼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심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튼튼이를 좋은 남자로 키우기 위해서 또 경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착한 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통념상의 착한 아이로 튼튼이를 키우는 게 맞는가 그걸 저는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다 양보하고 자기 어떤 본성 같은 걸 계속 이제 누르고 이런 아이가 된다면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겠지만 과연 이 아이가 이제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계속 경계가 되냐면 저도 이제 사회통념상의 좋은 게 뭔지를 아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양육자가 편한 육아를 하다 보면 아슬아슬한 선에 걸터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내가 단순히 착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계속 되뇌어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이제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단순한 논리죠. 그래서 저는 트위티님 처음에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 진짜 이 여자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죠.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진짜 사랑을 되게 잘 주는 사람인 거예요.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다정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해줘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집중했던 게 신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되게 추상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단어가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를 크게 느껴야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랑을 하는 표현 방식 중에 정말 유용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부부는 아기가 아예 말을 못 알아들 때부터 아기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저희는 못 지킬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그런지 지금은 이제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고 어느 정도 문장 비슷한 걸 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정말 느껴져요.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하면 꼭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어려운 거거든요. 애기들한테는.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울지 않고 떼쓰지 않고. 엄마 아빠는 돌아온다고 했으면 돌아오는 거죠. 카시트에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지만 이걸 기다리면 평소에 잘 못 보는 동물을 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동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튼튼이가. 이 신뢰라는 건 정말 좋은 남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할 때나 친구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비즈니스 비슷한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비즈니스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 두 가지를 파트너사나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어떤 영업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팔 수 있다고. 어떤 서비스가 됐든 재화가 됐든. 그리고 이런 영업을 잘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리시겠지만 지금 튼튼이가 깨서 애기 봐주시는 이모님과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목소리가 중간중간 계속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얘기가 정말 길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정말 길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은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이 컨텐츠는 제가 육아를 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아빠가 되기에도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들대로 튼튼이가 언제까지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7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봐주신 분들,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다 지켜봐 주셨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육아를 하면서 아빠로서 생각하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비 남편들, 아빠들, 현직 남편들, 아빠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해봅시다. 우리 다들 힘드신 거 압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침이 돼버렸지만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저녁이시겠죠. 저는 아마 스위스에 있을 겁니다. 제네바에서 굿나잇 인사를 전합니다. 다들 잘 자요. 클로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